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제게 자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행복한 결혼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눈을 감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진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따뜻하고 둥근 대답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려 합니다. 듣기에 편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시간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을 곱게 포장해서 전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헌신적이었던 아내들이 노년에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홀로 남겨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그저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믿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상대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내가 참고 또 양보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다. 내 희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사랑도 그만큼 깊어질 것이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의 세월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은 당신의 희생을 보며 매번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것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매일 같은 시간에 흘러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물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수도꼭지를 틀 뿐입니다. 처음 사막에서 만난 한 모금의 물은 생명이지만 매일 콸콸 쏟아지는 물은 그냥 물입니다. 당신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감정은 몇 번이나 참아야지라는 말 뒤에 조용히 묻혀 있습니까? 당신이 분명히 싫다고 느꼈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순간들, 당신이 너무 쉬고 싶었지만 결국 몸을 일으켜 새벽 밥상을 차렸던 그 수많은 아침들, 당신이 속으로는 울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어 보였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연기처럼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마치 창고 깊은 곳에 쌓인 짐처럼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지지 않은 채 그 무게로 당신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평소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것은 결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쌓였고 단 하나의 아주 작은 불씨가 그 위에 닿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불씨를 탓하지만 진짜 원인은 그 아래 오래도록 쌓여있던 마른 장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아픈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지울수록 정작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더 빠르게 사라져 갑니다. 연결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점점 투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상대의 눈에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는 배경이 되어 버립니다.
벽지처럼, 가구처럼 있어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워가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키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스스로를 아주 천천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남편을 더 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사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70대, 80대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며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잘해줄 걸, 그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조금 더 지킬 걸,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105해를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부부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연애의 설렘도 보았고, 결혼의 약속도 보았고, 세월에 달아가는 모습도 보았고, 한 사람이 먼저 떠난 뒤 남겨진 사람의 뒷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품이 있는 노년은 상대를 위해 자신을 모두 버린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제가 35살이던 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쯤 전이군요. 당시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에 재직하던 한 선배 교수 부부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선배의 아내, 그분을 여기서는 정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정 여사는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남편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이면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연구를 돕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교직 생활마저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그분을 칭찬했습니다. 저런 아내를 둔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 복받은 사람이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랑의 가장 완성된 모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배는 학교에서 점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강연 요청이 늘었고 책을 냈고 바깥 세상에서의 삶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의견을 구하고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반면 정 여사의 삶은 어땠을까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는 온통 남편의 일정을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남편의 기분에 따라 따뜻해졌다, 차가워졌다 했습니다. 정 여사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교수님, 사모님으로만 불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젊었던 저는 그 느낌을 또렷한 말로 표현할 언어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을 뿐입니다. 다시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선배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저는 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텅 빈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너무도 고요해서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주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그 사람 밥을 차렸는데 정작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을 누구보다 헌신했던 사람이 그 헌신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충만함도 아니고 감사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낮추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엇을 보면 가슴이 뛰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린 한 사람의 텅 빈 표정. 그 장면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사진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수십 년에 걸쳐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어떤 분은 부모에게, 어떤 분은 남편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자신을 지워가며 헌신했던 사람이 끝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노년을 맞이하는 이야기.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 여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분입니다. 제가 60쯤 되었을 때 알고 지내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그러니까 박 선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선생은 평생 작은 서점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두 아이가 있었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서점을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를 두고 가게에 나가다니 살림은 누가 하나. 그러나 박 선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그 서점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세계였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댁 남편이 늙고 병들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 곁에 더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의 서점에 매일 나와 한 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고 아내가 손님과 나누는 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종종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구석이 있어요. 함께 있어도 발견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 익숙하지만 여전히 존중해야 할 무게가 있는 사람.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저는 그 부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정 여사와 박 선생, 두 분 모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모습은 왜 그토록 달랐을까요? 정 여사가 더 차갑거나 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평생 한 가지 질문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홀해지는가? 처음에 저는 이것이 도덕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문제, 이기적인 사람의 문제, 덜 성숙한 사람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면서 저는 마침내 이것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억울함 속에서 헛된 기대를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상대를 원망하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 특별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처음 따뜻한 밥을 받았을 때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도 어느 정도 느낍니다. 그러나 100번째가 되면 뇌는 그것을 원래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분류해버립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면서도 숨 쉬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매일 변함없이 주어지는 헌신은 언젠가 반드시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쁜 남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헌신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 헌신은 더 이상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잠시라도 멈추는 순간 그것은 불만의 이유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몸이 아파 단 하루 밥을 못 차리면 남편은 그동안의 수많은 밥상을 떠올리며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아내가 오랜만에 하루쯤 자신을 위해 외출하면 남편은 그것을 배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짜 무게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많은 부부에게서 보았습니다. 아내는 주고 또 주었는데 남편의 마음속에서는 고마움이 아니라 기대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챙기는 기색을 보이면 요즘 왜 이래?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또다시 조용히 자신을 접습니다. 그렇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주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헌신에 한계가 없다면 상대의 감사에도 한계가 생긴다. 물은 부족할 때 비로소 귀해집니다. 존재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소중해집니다. 이것은 계산적으로 살라는 차가운 충고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 소중한 존재로 만든다는 따뜻한 진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애써서 얻은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진리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힙니다. 당신이 언제든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면 상대는 그것을 얻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노력 없이 얻은 것은 그것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결국 헐값으로 취급받습니다. 당신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퍼주기만 하는 사랑은 상대로 하여금 그 사랑의 무게를 영영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 자신을 지키면서 건네는 사랑은 상대가 그것을 받기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관계는 한 방향이 아니라 두 방향이 됩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관계가 됩니다. 100년의 세월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이렇습니다. 감사는 부족함에서 자라고 소중함은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관계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습관 안에 계실지 모릅니다. 읽으시면서, 아니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자책의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것, 그것이 이미 대단한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늘 참고 눌러두는 것,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덕스러운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의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 집안의 평화는 여자가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내면을 조용히 갉아먹었는지를 압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처럼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돌멩이는 쌓이고 굳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두꺼운 벽이 됩니다. 그 벽은 상대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오랫동안 무시한 사람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40년 동안 남편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성인군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분이 이른에 접어들었을 때 이유 없이 자꾸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새벽마다 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 물을 더 부으면 넘치는 법이니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관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말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들려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상대의 모든 요구에 거절없이 응하는 것. 저는 이 습관이 어쩌면 5가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절하지 않는 것은 헌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경계가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그리고 복종이 습관이 된 관계에서는 존중이 아니라 의존과 무시가 함께 자라납니다. 인간은 무한히 받을 수 있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가혹하게 들리시지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100년 동안 확인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곳에서 그 가치를 실감합니다. 스르륵 쉽게 열리는 문은 함부로 다룹니다. 그러나 무거운 문은 두 손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엽니다. 당신이 언제나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요구에 응한다면 상대는 점점 더 큰 요구를 점점 더 당연하게 내놓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상대의 필요로만 채워지고 자신의 필요는 언제나 그 뒤로 또 그 뒤로 밀려나는 삶. 그런 삶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이 찾아왔을 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뒤였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힘들어서 어렵겠어요. 그건 제가 원하지 않아요. 이 짧은 말들이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들이 있어야
관계 안에 두 사람이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요구만 있고 한 사람의 의사는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구조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한 사람은 언제나 달아갑니다. 저는 평생 이 두 번째 습관을 가진 분들에게서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싫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 말을 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목격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관계가 뿌차 터진 경우가 그 말을 해서 관계가 깨진 경우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억누른 거절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형태로 터져 나옵니다. 차가운 무관심으로, 깊은 무기력으로, 혹은 어느 날의 갑작스러운 떠남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습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두 습관 모두 자신을 지워가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운 자리에 관계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운 자리에는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두 사람 모두를 서서히 잠식해 갑니다. 당신이 감정을 말하고 때로는 거절하는 사람이 될 때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만 흘렀던 강의 물길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관계 안에 두 개의 온전한 목소리가 생기고 그 두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대화는 훨씬 깊어집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에 흐르는 진짜 온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습관이 비교적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은 더 조용합니다. 더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습관인 줄도 모른 채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늘 자신이 먼저 건네기만 하는 것. 칭찬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칭찬은 좋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칭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쪽으로만 흐르는 일방적인 인정, 그것이 관계 안에서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기울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항상 먼저 칭찬하고, 항상 먼저 인정하고, 항상 먼저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하는 관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원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반면 항상 칭찬을 건네기만 하는 쪽은 자신은 칭찬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혹은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서서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관계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부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주 작은 일을 해도 정말 대단해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그보다 훨씬 큰 일을 해냈을 때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것이 서운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칭찬을 바라는 것이 어쩐지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고 아내의 마음속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허기가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인정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인정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주는 사람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당신도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을 먼저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관계 안에서 하나의 온전한 존재임을 조용히 선언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모든 희생을 혼자 감당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이 습관은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강함이라고 배웠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덕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대를 살았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말하지 않은 희생은 상대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희생은 결국 상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알겠지. 말하지 않아도 느끼겠지. 그러나 사람은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것은 그가 무심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하지 않은 것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기적을 매일같이 기대하며 산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은 희생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히 쌓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쌓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그 무게 전체를 건드립니다. 50년치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영문을 모릅니다. 왜 이 작은 일에 이렇게 크게 화를 내지? 그러나 그것은 작은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해지지 못한 수십 년의 무게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이 컵을 넘치게 했을 뿐 컵은 이미 오래전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관계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이번 일은 제게도 쉽지 않았어요. 당신이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 짧은 말들이 수십 년의 오해를 미리 막아줍니다. 침묵은 강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남편의 편안함을 늘 우선시하는 것. 이 다섯 번째 습관은 앞에 네 가지를 모두 품고 있는 습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늘 뒤로 미루는 삶.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묻는 삶. 나의 피로보다 상대의 편안함을 먼저 챙기는 삶.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 줄 것도 없어집니다. 자신이 텅 빈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메말라 갑니다. 처음에는 샘처럼 풍성하게 흘러나오던 것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아 바닥난 내면에서는 더 이상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뭔가를 원했는데 이제는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것은 마음이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내면의 고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아픈 역설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상대의 편안함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정작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셀 수 없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편의를 제공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은 점점 형식이 되고 온기는 점점 식어갑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상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상대에게 살아있는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충만해야 상대에게 나누어 줄 것이 생깁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살펴보시면서 어쩌면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걸 너무 오래 해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거절해 보는 것, 오늘 하루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나를 먼저 챙겨보는 것, 그 작은 시작들이 모이고 모여 어느 날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아는 것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5가지 원칙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품이 있는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삶의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의 감정을 소리내어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명상이나 일기 쓰기처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오늘 나는 무엇이 불편했는지, 오늘 나는 무엇이 좋았는지를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매일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눌러온 분들은 처음에 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기분이었지 하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근육이 너무 오랫동안 쓰이지 않아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근육은 쓸수록 살아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있어야 비로소 두 사람이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기분인가?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협상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죄책감과 함께 경험합니다. 혼자 산책을 나가거나 혼자 책을 읽거나 혼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어쩐지 사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없는 사람은 자신만의 내면도 없어집니다. 내면이 없어진 사람은 줄 것도 없어집니다. 강이 마르면 바다로 흘러갈 물이 없듯이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상대에게 흘려보낼 것이 바닥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상대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더 나은 자신을 데려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것을 상대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협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언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오히려 관계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두 분 모두 알게 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될 때 그 시간은 훨씬 더 깊어지니까요.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가지십시오. 이것은 재산이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관심사, 당신만의 배움, 당신만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꽃을 기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모이는 작은 독서 모임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편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세계를 가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사람에게는 돌아갈 내면의 땅이 있습니다. 반면 관계 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관계가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집니다. 관계가 그 사람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박 선생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에게는 작은 서점이 있었습니다. 그 서점이 그분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준 뿌리였습니다. 저는 7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눈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취미를 즐기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재합니다. 그 존재감이 관계 안에서도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불편한 것은 그날 안에 말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실천적인 원칙입니다. 오늘 불편했던 것을 오늘 말하는 것,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지듯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하고 담담하게 말하면 됩니다. 오늘 그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오늘 그 상황이 제게는 좀 불편했어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상처를 미리 막아줍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큰 싸움이 아닙니다. 말해지지 못한 작은 감정들이 소리 없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기 때문에 쌓이는 동안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그 무게는 관계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날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척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두렵고 상대의 반응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하지 않는 것이 결국 더 두려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꾸준히 그날의 감정을 그날 말하는 사람이 되면 상대도 서서히 그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대화는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두 사람의 것이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먼저 친절하십시오. 이 마지막 원칙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에게는 한없이 친절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모질게 굽니다. 실수했을 때 상대에게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왜 그랬어? 좀 더 잘했어야지. 라고 다그칩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면서 자신이 힘들 때는 이 정도로 엄살 부리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봅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반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함부로 대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낸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았어도 실수했어도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주십시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빈 잔으로는 상대의 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어느 하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어긋나면서 그렇게 천천히 몸에 배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함께 한다는 것, 그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가 조금 흔들렸다 해도 괜찮습니다. 삶은 하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삶은 방향 위에서 완성됩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오래도록 마음에 품어온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살아내려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벽은 자식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야 그렇다 쳐도 자식한테는 끝까지 다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자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100년 동안 본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준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부모의 헌신에 고마워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무거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인생을 희생했다는 말은 듣기에는 아름답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 자신만의 즐거움이 있는 부모, 늙어서도 눈빛이 살아있는 부모를 자식은 더 편하게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벽은 나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70도 넘었고 80도 넘었는데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나무는 어느 계절에 심어도 자랍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삶의 마지막 한 해를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삶 전체의 색깔을 다시 칠할 수 있습니다. 저는 80이 넘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분들을 압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0년보다 이 몇 년이 더 나 같아요.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세 번째 벽은 두려움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면 상대가 떠나지 않을까,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화를 미룹니다. 제가 보아온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기 시작했을 때 떠나는 관계는 애초에 당신의 자기 소멸 위에 세워진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진짜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희생을 연료로 굴러가던 구조였습니다. 그런 구조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면 진짜 사랑은 당신이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 서 있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며 안심합니다. 여기서 제가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80 무렵에 알고 지내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을 그러니까 한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여사는 젊어서부터
무척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동네에서도 늘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칭찬 뒤에 숨은 그늘을 보았습니다. 한 여사는 환갑이 지날 무렵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까닭없이 무기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입 밖에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식당에 가서도 아무거나 시키라고만 했습니다. 아무거나. 그 말이 그분의 평생을 요약하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작은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할 때 자신이 진짜로 먹고 싶은 것을 골라보시라고요. 처음에 그분은 그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점점 자신의 취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단 음식이 싫더라. 나는 조용한 카페가 좋더라. 나는 사실 산보다 바다가 좋았어. 작은 발견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발견들이 쌓이면서 가슴의 답답함도 조금씩 가셨습니다. 잠도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오래 손님처럼 대했나 봐요. 이제야 내가 내 집에 들어온 기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나를 손님처럼 대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의 집에 비로소 들어오는 것, 어쩌면 그것이 노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남편이 매우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그것이 서운했지만 우리 세대 남자들이 다 그렇지 하며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70이 넘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그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신 그 말이 좀 서운했어요. 이건 내가 정말 하기 싫었어요.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어요. 처음에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흔들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계속 말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그 무뚝뚝하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 어때? 이건 당신 괜찮아. 놀랍게도 평생 말하지 않던 사람이 상대가 말하기 시작하자 함께 말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희망입니다. 사람은, 특히 오래 함께한 사람은 한쪽이 진실하게 변하면 따라서 변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관계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지키기 시작했을 때 설령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당신이 남은 삶을 전혀 다른 빛깔로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의 진짜 목적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것이니까요. 저는 평생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이 크고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취, 인정, 사랑받음,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오히려 아주 조용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햇볕이 드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오래 걷던 산책길을 혼자 천천히 걷는 것, 오늘 하루가 그저 평온했다는 것을 가만히 느끼는 것, 이 작고 조용한 것들이 모여 삶을 이룬다는 것을 저는 100년이 지나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누려도 기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름다운 순간 앞에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그 그릇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제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게만 보이던 것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의 가장 큰 선물은 어쩌면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본질만 남고 나머지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 말입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딱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을 지키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내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강가를 걷다가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나무는 수십 년을 함께 자란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지가 서로 닿아 있었고 뿌리도 땅속 어느 지점에서는 맞닿아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무는 각자의 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기대어 겨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제 발로 땅에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무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뿌리는 맞닿아 있되 줄기는 각자의 것, 가지는 서로를 향해 뻗어 있되 어느 쪽도 상대의 뿌리를 대신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이로 빛과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그것이 수십 년을 함께 하면서도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로 여러분을 비판하려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눌러가며 살아오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절에 배운 방식이었고 당신은 그 방식이 사랑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 헌신의 무게를 압니다. 그 헌신이 얼마나 말없이,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졌는지를 압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켜온 그 관계 안에서 당신 자신도 지켜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아직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105해를 살았고 충분히 보았고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말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누군가의 편안함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나의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어떤 관계 안에서도 어떤 나이에서도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사랑하십시오.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면서 자신을 잃지는 마십시오.
자신을 지키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제가 105해 동안 목격한 가장 오래가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맞이할 노년을 품위 있게 만들어줄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자신을 지키는 그 길을 함께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